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2018년 정기국회가 끝났습니다. 더불어 한국당이란 신조어를 만들어낸 예산안 통과 이후 선거제 개편을 요구하는 야3당의 농성과 단식 이어지고 있습니다. 협치 구도는 물 건너갔고 장애 집회와 단식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조짐입니다. 2018년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정치판의 시계는 후년도 총선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12월 임시국회 가능성은 있는지, 내년 4월 법정 시한 내에 선거제 개편 가능한지, 여기에 야당발 정계 개편 시나리오까지 오늘 직설이 정치판 소식 자세히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해 주실 패널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님 나오셨고요. 오늘은 여야 제1여야당에서 부대변인들 나오셨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경환 부대변인님, 더불어민주당의 현근택 부대변인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약속하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단식이 닷새째입니다. 이젠 장외 투쟁도 예고돼 있습니다. 예산안 통과 이후에 국회 상황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민주평화당은 국회 밖으로 광화문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두 대표의 단식 농성은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배신감이 상당합니다. 개혁연대가 아니라 기득권 연대를 하자고 2년 전 겨울에 탄핵을 하고 촛불을 들었습니까? 선거제 개혁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킨 민주당, 한국당과 야3당과의 갈등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황입니다. 예산안 정국은 마무리됐지만 법관 탄핵과 특별재판소 등 사법개혁 문제와 유치원 3법 처리 등 정치권엔 남은 현안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예산안 처리에 손을 잡았던 민주당과 한국당이지만 남은 현안들에선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민주당은 20일 원포인트 국회로 유치원 3법 등을 처리하자, 야3당은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제 개혁을 논의하자며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양측 협상이 시작되는데 1, 2당 대 야3당이라는 전례 없는 구도 속에 남은 현안들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국회 상황 보셨습니다만은 정기국회 끝내고 예산안 어렵게 통과됐습니다만은 국회 상황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수선합니다. 실제로 국회 가보면 손학규 대표하고 이정미 대표 자리 깔고 지금 단식하고 있고 연세도 많으신데 이 추운 날씨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되려면 임시국회를 12월 달이라도 열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먼저 마침 여야에서 부대변인들 나오셨으니까 먼저 그거부터 좀 여쭙도록 하죠. 더불어민주당의 현 대변인부터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뭐 단도직입적으로 12월 임시국회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시기에. 가능성보단 열어야 됩니다. 지금 무조건 열어야 된다. 유치원 3법도 있지만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도 있고요. 그럼 민주당의 당론이에요? 임시국회 열어서 급한 거 처리하자. 맞습니다. 예. 정기국회 때 못한 거 처리하고 가자라는 게 당론입니까? 맞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근데 오늘 아침에도 아마 원내대표랑 이제 국회의장하고 이제 회동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아마 네. 바른미래당에서 뭐 갈 이유가 없다 이래가지고 안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제 그 교수 전체랑 이제 국회의장이 이렇게 모임을 갖는 이유는 이제 임시국회를 여는 걸 전제로. 기본 의견은 연말이라도 임시국회 열어서 처리할 건 처리하자라는 입장이시라는 맞습니다. 점. 네. 저 단식 농성하고 지금 여야 3당하고의 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건 별개입니다. 결국은 이게 문제죠.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된 다음에 이제 입법화 과정은 이제 국회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내년 4월 이전에 하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정개특위에서 논의한 다음에 입법하는 과정에 맞춰서 지금 당장 저 단식 논성하고 있는 부분과 임시국회 여는 문제는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야 3당을 제치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임시국회 열어서 처리할 건 처리하자라는 여당의 입장은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마는 현실성은 좀 떨어진다라는 느낌은 받습니다만 잠시 뒤에 그 질문은 드리도록 하고, 한국당 입장은 뭐예요?
한국당 입장도 뭐 당위성이야 당연히 임시국회 열어서 국민의 예. 현안들을 해소하는 게 맞긴 한데 그러나? 근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뭐가 문제입니까? 한국당이 김상환 대법관에 대한 청문회 통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서는 원포인트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예. 그 전에 이제 예를 들어 선거법이라든지 다른 유치원 3법이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사전 조율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여당 필요하다. 입장에서 아마 김상환 대법관 어떤 통과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야3당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서 다른 전략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부결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말은 당위성은 당이 따라가는 것이죠. 당위성은 필요한데 실제로 그리 될지는 어떤 협상에 따라서 특히 손학규 대표의 어떤 지금 단식 투쟁과 관련돼서 어떤 협상에 예. 따라서 어떤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 없다가 판단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소 국장님, 지금 이제 양 당의 공식 입장과 명분 얘기 이제 들어보셨는데 뭐 시청자 입장에서 들어보면은 아이고야 뭐 필요성은 있다고는 하지만 두 양당의 공식 입장 들어보니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느낌은 일단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경험적으로 여러 가지 보셨을 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죠. 전제들 깔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열기는 열어서 처리는 한다라는 당위성은 맞는데 전제 조건이 하나도 해결이 되기 어렵다. 복잡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텐데 저는 뭐가 제일 어려워요 지금? 원 포인트 정도는 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박용진 의원 유치원 3법 같은 경우는 유치원 3법 상당히 좀 지난번에 접근했던 부분에 비해서 다시 멀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선거구제 문제도 사실상 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도 정개특위 차원에서 좀 속도를 내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내심 보면은 이 부분이 뭐 타결됐을 때 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그렇게 실질적인 측면에서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고 내심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나 이정미 대표가 단식을 하고는 있지만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좀 타결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그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질문이 지금 저 현재 그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국회 로텐다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보시는 게 국회 가자마자 1층 로비라고 하는 로텐다홀 상황입니다. 저 상황이 걷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국회 열린다라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억지로 하자고 하면 가능은 하겠죠. 어쨌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열기로 의기투합해서 지난번 예산안 처리 때처럼 그렇게 하면 할 수는 있을 텐데. 저러거나 말거나. 그렇죠. 할 수는 있을 텐데 이제 정치적인 부담 자체가 워낙 큰 거고.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럴 것 같지 않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봐서는 쉽진 않아 보입니다. 아하. 자, 그러면 12월 임시국회 열겠다라는 입장 확고하고 필요성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좀 매우 힘들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는 상황입니까? 괜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렇다고 것 같아서. 가능성을 완전히 닫기는 또 어려워요. 닫기는 어렵고. 정치는 좀 이렇게 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합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합의가만 이루어지면 금방 지금 예, 집권이 예. 열 수 있기 때문에 뭐 가능성이 아주 없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요, 저 로텐도라는 게 굉장히 황합니다. 밖으로 나가는 문이 그 문 하나밖에 없거든요. 예. 휑한 데라서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식하는데 저는 아마 건강상 굉장히 무리가 있을 것이다. 저게 왜냐면 매우 어려우시죠. 그렇죠. 좁은 공간이라든지 뭐 좀 이렇게 뭐 차단돼서 뭐 난방이 이렇게 잘 되는 곳도 아니고요. 예. 넓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단식을 오래 하면 건강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러면 아마 국회 내에서 이거 어떻게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당연히 나올 거로 맞아요, 봅니다. 맞아요. 아유 지금 손학규 대표 화면 나오고 있는데 소 국장님 과거에 단식 같은 거 해보신 경험 있으세요? 과거에 저 학생 때 한 어렸을 3박 때, 4일. 어렸을 때, 대학생 젊었을 때. 네, 젊었을 때. 20대 때 그때도 힘들었습니다. 며칠째가 제일 힘들어요? 저는 한 3일째 정도. 다들 같은 말씀하시네요. 사람이 한 사흘째 굶을 때가 제일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바이탈도 많이 떨어지고. 근데 손 대표님 지금 연세가 7순이 넘으신 분이라 이 추운 날씨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얘기 우리 선거구제 얘기를 하면 저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어서 잠시 뒤로 돌리도록 하고 순서에 입각해서 좀 예산 얘기 좀 하고 가죠. 이 예산과 관련해서 워낙 지금 국민들 불신도 많고 이게 좀 내용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소 국장님부터 좀 시작을 좀 해볼까요? 네. 5조 2천억 삭감했으면은 이거 객관적으로 언론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여당이 이긴 겁니까? 야당이 이긴 겁니까? 저는 뭐 여당이 나름대로 선방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반대로 제일 재미 본 분은 누구고 제일 손해 본 분은 누구예요? 저렇게 통과되면? 이게 뭐 역시 이제 재미 본 것은 여야의 실세 의원들이죠. 크게 보면 복지 예산 좀 깎고 SOC 예산이 좀 늘었죠.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한 규모로 예. 삭감이 되고 SOC 쪽이 비슷한 규모로 또 그럼 늘었습니다. 1조 2천억 SOC 예산 늘었다고 보면은 결국은 지역구 의원 예산이 늘었다는 거죠? 그렇죠. 지역구 의원들 뭐 도로라든지 다리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이런 쪽 관련된 이런 예산들 이 많이 늘었고 이게 통계 보니까 한 이른바 쪽지 예산 그러니까 예.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을 한 예산안에 전혀 들어있지 않던 네. 예산안이 한 19건으로 해서 1,070억 정도 늘었습니다. 예. 이건 말 그대로 순전히 쪽지 예산인 거죠. 민원성 예산인 것이고 그건 좀 그걸- 솔직하게 좀 물어볼게요. 네. 누구 예산이 제일 많이 늘었어요? 제일 많이 늘은 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예산으로 지금 아이고 네, 나오고 있습니다. 한 김성태 원내대표 568억 3,800만 원. 강서잖아요. 네, 강서. 서울 강서 지역구에 김성태 원내대표 지역구 SOC 예산이 제일 많이 늘었다. 여기에 이제 그 9호선 증차 예산이 한 500억 들어가요. 이제 서울시 예산 들어간 걸로 되는데 숫자가 좀 늘어날 측면이 예, 있네요. 그거 빼고 이제 순수 지역구로 치면 한 68억 정도 되는데 어쨌건 전체로는 한 568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이해찬 대표 세종. 예, 세종 이 전체 여기도 이제 국립 세종수목원 조성 예산 포함해서 한 전체 한 271억 예. 1,300만 원 정도 늘어난 걸로 지금 그렇게 해서 계속 뭐 이해찬 대표 나오고. 지역구인 세종시 신규 예산 편성이 좀 늘었다라는 데 있어서 뭐 여야에서 딱히 이견을 제시할까 싶기는 한데 뭐 얘기 나온 김에 좀 두 분 부대변인한테 좀 여쭤보죠. 실세 중진들이 제일 재미 봤다라는 이 명제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당내에서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아니면 당연한 겁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신 질문이라 죄송하긴 합니다. 당연히 당연하지는 않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모든 이런 이제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서 좀 유리하게 가져가는 게 일반적인 현실이다라고 보게 된다면 현실적으로는.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본다면 예. 뭐 그것을 저 두둔하거나 당연하다 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집에서는 뭐 홈그라운드 이점이 있다든지 이런 것처럼 어떤 자기가 그것을 맡고 있기 때문에 좀 안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 지역구를 자기가 맞는 사람으로서 안 가져가면 정말 좋을 텐데 그 유혹을 벗어나기 힘든 게 정치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서 예. 당장 지역구 구민들이 왜 지역구의 발전을 가져오지 않느냐라는 그렇죠. 어떤 말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또 실제로 아까 얼핏 뭐 김성태 의원 말씀도 하셨지만 김성태 의원의 경우에 지하철 9호선 전체의 지하철 예산이지 어떤 개인의 지역 예산은 좀 듭니다. 그건 이번엔 아닌데. 많이 우리 당 쪽에서 많이 했던 의원님들께서는 SOC 예산을 많이 늘린 거예요. 예. 그래서 SOC 예산은 어떻게 보면 지역구도 당연히 관련이 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전체 SOC 국가의 어떤 기반을 높이는 성장 잠재를 높이는 이런 쪽에 염두를 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당이 저 선심성 복지 예산 좀 줄이고 장기 발전을 위한 SOC 투자들을 늘리자라는 주장은 일관되게 해오기는 했어요. 그 사이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봤더니 어느 지역구가 제일 많이 강나 따져봤더니 김성태 원내대표 쪽이 제일 많더라. 그래서 아이고 이게 실세들이 역시 실세는 실세구나. 야당도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입장 어떠세요? 복지 느리고 SOC 느렸다. 이 어쨌든 방향은 뭐 잡았습니까? SOC 늘린 부분은 아마 뭐 계속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해 온 부분이고요. 아마 뭐 지금 건설 경기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율이 경제 예산 20% 이상 정도다 얘기하는데 뭐 네, 그런 부분에서 네. 경제 살리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예산 부분은요 이런 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특정한 의원들이 자기 지역을 챙겼냐 이렇게 나오겠지만요. 그 지역 주민들은 좋아합니다. 우리 지역에 그래도 예산을 많이 땡겨왔으니까 우리 의원이 힘을 썼다. 그럼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오히려 이 언론에서 보기에는 비판적으로 보이지만 그 지역 주민들은 이런 뉴스가 나가면 우리 지역의 의원이 굉장히 할 일을 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엔 선거운동을 해주는 측면도 제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 여기 용감한 토크쇼 직설에서 여야 실세들 중에 이해찬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역구 예산 제일 많이 가져갔습니다. 국민적 비판이 큽니다라고 자꾸 여기서 떠들수록요. 항의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두 분들은 지역에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할수록 칭찬받거든요. 맞습니다. 보통 이 정기국회가 예, 끝나면요, 그 지역 의원들이 내가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확보했습니다 해서 문자도 돌리고 또 정책 홍보도 하고 막 뿌리거든요. 벌써 자기가 다 막 돌았죠. 나눠줘야 되는데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해주면 오히려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면이 좀 그러니까 네, 어찌 보면 이제 정치 이중성, 지역 주민 원래는 국회의원이 이제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인데 그렇죠. 그 예, 지역에서 지역구 선출되다 의원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그렇죠. 벌어지는 그래서 거죠. 뭐 예. 어쨌든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 이외에도 쭉 표로
한마디로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 뭐 결국 여야 중진 의원들 지역구 쪽으로 이 예산 편성이 좀 쏠린 측면은 분명히 좀 있어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예결위 같은 경우도 안상수 예결위원장 같은 경우도 한 58억 정도 저기 했고 뭐 결국 도로, 철도, 교량이네요. 그렇습니다. 큰 SOC 덩어리 보니까. 지역 SOC라는 게 뭐 빤한 거죠, 사실은. 예. 그리고 이제 그에 딸린 이제 SOC 도로가 하나 깔리면 그에 딸린 각종 사업체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급 효과가 나름대로 있고 또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 눈에 딱 보이는 성과다 보니까 지역구 네. 의원들은 저 달이 내가 나왔다 홍보하기 딱 좋은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그 아까도 말씀드린 쪽지 예산 네. 그 있지 않습니까? 소소위에서 논의했다는 전혀 정부가 제출한 예산에 들어있지 않던 예산들이 통과된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그동안에는 과거에는 관행을 하고 뭐 넘어왔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정말 이 예산 부분에서도 투명성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네. 그 부분은 뭐 회의록이라든지 아무런 기록이 사실은 없고 그냥 거기서 만나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건데 소 국장님 이런 지금 부분을 말씀하신 소소위라는 게 예결 소위에서 하다 안 되니까 소소위로 쪼개서 보내는데 이게 정말 작은 이 소위이기 때문에 기록이 안 남아서 영구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국민들이 알 도리가 없죠. 그렇죠. 보통 예결위원 예산 심사하는 게 이제 여야 의원들이 15명이서 예결위를 구성해서 하는데 예. 거기서 합의가 안 되면 그중에 이제 그 여야 간사와 예결위원장 해서 한 3명이서 그냥 해가지고 거기서 처리를 하는 거 이게 이제 소위의 또 다른 소위를 만드는 그런데 그 회의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근데 뭐 여기에서 오가는 돈이 기본 단위가 100억이죠. 그러니까 기본 아까 제가 100억 밑으로는 여기서는 아예 따지지도 않잖아요. 이게 박근혜 정부 때는 한 700억 정도 됐습니다. 예산 예, 규모가.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1,070억으로 나오거든요. 건수는 줄었는데 규모는 더 커졌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년부터는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도 뭔가 좀 투명성, 견제 장치 이런 부분이 좀 확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 관행 좀 두 분한테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좀 이 여야 이해관계를 좀 떠나서 국민들이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나중에라도 검증이 불가능하게 아예 속기록도 없고 기록도 없고 뭐 녹취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여기서 결정되면 끝. 언론에서 그냥 왜 그랬냐고 한번 아우성치고 지나가는 이 관행. 이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가야 됩니까? 예, 그 개선을 해야 되는 건 맞고요. 예산의 투명성이 그 본다면 필요성들은 필요성 다 인정하고 의원님들도 있습니다. 당에서도 근데 왜 느끼시나요? 그걸 제도화시키지 않고 법으로 안 만드느냐? 그럼 안 만들어서 안 만드는 건 아니고요. 근데 뭐 두둔하고 싶으면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투명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네. 왜 그리 현실적으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남북 정상회담 하다가도 전체가 다 모여서 회의할 때는 서로 다툼이 있다가 안 잘 돼요. 해결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럴 때 네. 대표자들을 별도로 회의 가서 이렇게 잠시 이야기하는 비밀적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투명하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 예. 그렇다고 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주고받는데 이것을 다 그러니까 공개했을 때 이야기 못하는 이야기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현실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이것을 두둔하고 싶으면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 실질적으로 이를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주고받는 대화 타협에 있어서는 이렇게 비밀스럽게 대표들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필요하기는 것들이 하다. 관행적으로 되어 왔다. 이런 예.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제도화시킬 거냐? 근데 예산안 자체가 워낙 방대한데 네. 국회의원들이 그 짧은 시간 내에 예산을 다 볼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 한계들이 있습니다. 예. 1년 내내 예산만 심의할 수도 없는 거고요. 예. 그렇다고 시간을 길게 둘 수도 없는데 이것을 정부가 1년 내내 짠 예산을 갖다가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 이렇게 그 세부적으로 다 봐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시간적 한계도 좀 인정을 해줬으면 하는 게 바람인데 어쨌든 앞으로의 방향은 투명하고 속도를 남기고 국민의 통제를 받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되어 왔다. 이런 부분을 좀 예. 이해했으면 하는 게 제 예, 바람입니다. 정치는 현실이라는 또 같은 말씀, 그걸 좀 이해해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예, 뭐 이해는 됩니다. 현 대변인은 저 여당 부대변인이시니까 좀 혹독하게 좀 질문을 좀 드리자면 솔직히 말하면은 하다 안 돼서 소소위로 넘기는 게 아니고요. 정말 중요하고 힘들 것 같은 거는 일부러 좀 소소위로 넘기는 관행 없어요? 저는 오히려 그게 현재 여당의 입장보다는 야당이 오히려 저는 이걸 계속 딜레이 시키고 그동안 협의를 안 한 이유가 그러니까 나는 그런 면이 좀 의도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소소위로 넘기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왜냐하면 보신다. 기본적으로 이제 합의가 안 되는, 합의가 되는 것들은 그냥 통과시키는데 합의가 안 되는 건 넘기는 건데요. 결국은 어느 정도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여당이 반드시 관철시키려고 하는 예산안들을 좀 붙잡고 야당에서 좀 이렇게 어찌 보면 끼워넣기 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예산들이 있거든요. 이런 예산들을 좀 태클을 걸면서 야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어쨌든 하려는 예산들 좀 끼워넣는 그런 아니 뭐 부분이 야당만 뭐 일부러 넘긴다 그러는 수 있을까요? 어차피 여야가 거대 여당들이
이 군소 정당들 제끼고 하려다 보니 뭔가 좀 이렇게 주목받고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지역구 의원들 이거는 예를 들자면은 당 대표라든지 원내대표라든지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소소이로 그냥 남겨놓고 하기 쉬운 것만 하고 진짜 힘든 거는 뒤에서 그냥 밀실로 한다라는 지적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여쭤보는 건데. 뭐 저도 이 소소위는 기본적으로 어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요. 당연히 공개해야 되고 공개 뭐 속기록도 남겨야 되지만 일단 언론에 공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게요. 예. 어떤 의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만약에 물론 결과적으로는 다 드러납니다. 결국은 어느 지역에 돌아갔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과정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어떤 과정에서 뭘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협상이 됐는지 이런 건 좀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록 남길 필요 있다라는 건 저는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두 분 뭐 당에서 이제 계속 그 이런 제도 개편에 대해서 이제 관여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소소이라도 기록은 남기자라는 거는 좀 그거는 나중에라도 한번 들여다볼 수 있게 그건 좀 중요한 얘기인 거고. 소 국장님 얘기 나온 김에 저 예산 얘기 중에 요거는 좀 하나만 좀 짚고 가죠. 우리 지금 60일 정도 심의하죠. 예, 예. 이거 너무 짧다. 미국의 경우에는 200일이 넘고 영국의 경우에는 130일이 넘는다는데 정치 선진국으로 갈수록 예산 심의를 상시화하고 1년 내내 하자. 우리는 꼴랑 60일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싸우다 보면은 그냥 맨날 이렇게 넘어가고 국회의원들이 봐도 모르는 걸 언론이 봐서 뭘 알겠어요, 기자들이. 그래서 이걸 좀 늘리자라는데 현실적인 방법 없을까요? 현실적으로 글쎄 뭐 이렇게 상시 국회를 해서 감시를 하자 이런 부분도 물론 필요하긴 한데 저는 이 예산보다도 이제 결산이 너무 우리가 허술한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오히려. 많이 갖습니다. 예산 부분은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어쨌건 잘 고려를 해서 국회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것까지 물론 이제 기간이 짧긴 하죠. 뭐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긴데 물리적으로 짧은 부분은 있죠. 하지만 그 나름대로 압축적으로 또 심사하는 부분이 있고 그냥 국회의원들이 바로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사전에 또 여러 단계를 거치니까. 예, 예. 그런데 예산은 그렇다 쳐도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언론도 별로 깜깜이죠. 관심을 안 가지고 예. 그럼 내년에 지금 469조 5,700억 정도 예산이 확정이 되는데 이 1년간 쓰여지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이 지나서 과연 이 예산이 원래 목적대로 제대로 쓰여졌는지 아니면 엉뚱한 데로 갔는지 아니면 책정은 1,000억이 되는데 실제로 쓴 건 500억에서 500억 이거 어떻게 되는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있고 그걸 바탕으로 그 다음번 예산이 짤 때 예. 참고가 돼서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보면은 뭐 만들 때는 굉장히 막 관심 갖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맞아요. 우리도 사실은 나중에 결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허술하거든요. 그러고 그래서 보니- 저는 그 예. 부분을 좀 더 국회도 마찬가지고 예리한 언론도 지적이신데. 마찬가지고 어떻게 좀 관심을 생각하세요? 가져야 된다. 그러고 보니 우리 결산이라는 거가 있기는 있나 국민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네요. 하실 수 예, 있을 것 있기는 같아요. 있기는 사실- 있어요. 네, 있기는 있죠. 예, 결산 부분이 사실은 뭐 이렇게 사각지대처럼 예. 많이 안 들어주는 건 사실입니다. 언론에서도 이렇게 좀 관심을 안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아마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구의 의원이 누가 가져갔느냐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분들이 국민들이 봐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결산에서 제대로 못 쓴 부분들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예산 감시 운동이라고 해서 예산 쓰는 거에 대해서 훨씬 더 관리 감독을 많이 합니다. 시민단체에서. 네. 이번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뭐 시민단체가 국회의원들이 썼던 어떤 그 청구했던 돈을 이중으로 청구했다 이런 것도 문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결산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감시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선진국화 되면 예산 감시 운동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현재는 아직까지 그게 미흡하다라고 보게 된다면 앞으로는 좀 강화될 거로 보여집니다. 최소한 예산 심사 결산 시스템만 놓고 보면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은 선진국이 아니라고 규정을 하시네요. 그 시스템만 지금 말씀 들여다보자면 근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요. 우리가 국정조사나 특히 국정감사 같은 경우에는 뭐 정해진 기간 내 기관이 뭐 300 몇 개 될 기관을 다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루에 뭐 평균적으로 수십 개를 해야 된다 이래서 네. 국정감사를 상시하자는 얘기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 예산 결산은 사실은 전년도 거를 하는 것이고 예산은 다음에 걸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 이게 1년 내내 물론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의미가 없단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 효용성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효율성이 항시적인 문제는 어차피 아니다. 몰려 살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왜냐하면 항상 이 결산이라는 거는 1년 마치고 하는 것이고 예산도 예. 다음 해를 앞두고 하는 겁니다. 하긴 뭐 개인들도 연말정산 뭐 1년 내내 한다고 준비한다고 그렇죠. 더 달라질 게 있나요? 예, 예. 딱 연말정산 때 2주 남겨놓고 몰려서 하기는 맞죠. 결산 그거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불용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세입이 달라졌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살펴봐야 되는 건 맞지만 실제로 있어서 1년 내내
결산이나 예산을 할 필요는 굳이 있겠냐 개인적으로. 네. 듣고 보니 또 그런 논리적인 설명이시네요. 논리적인 가능할지 몰라도 아마 이건 여당으로서의 어떤 걱정 같습니다. 예산을 쓰는 것은 정부거든요. 그 정부에 대해서 감시 체계가 강해지면 아무래도 여당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죠.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여당 입장에서는 결산이나 예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강화된 어떤 감시가 부담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산이든 결산이든 지금 시스템은 너무 짧은 건 사실입니다. 그 규모에 비해서. 네. 이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 예산 결산 규모 자체가 아주 적었을 때 생긴 제도거든요. 그러네요. 그렇다고 본다면 예. 이만 커졌다고 봤을 때는 100조 예산 시대에 만들어 놓은 60일 한도를 그렇습니다. 이제는 500조 시대가 됐는데 그 기간을 똑같이 하면 액수는 5배 늘어났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결산이 제대로 돼야 예산 심사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대개 예산들이 일단 설계비 3억을 일단 이번에 밀어넣거든요. 네. 그 예산이 나중에 30억, 50억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연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쓴 이 돈이 과연 꼭 필요한 건가, 제대로 쓰여졌냐. 이게 검증을 제대로 하면 이거 제대로 안 썼네, 그럼 필요 없네, 그럼 올해는 이거 삭감합시다. 이렇게 논리가 가능한데 이걸 제대로 안 하면 전년도에 3억 됐으니까 올해는 10억은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 논리로 예산이 이렇게 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실제로 보니까 공공 쪽의 예산 부분에서 이렇게 허술하게 쓰여지고 예. 검증이 안 된 구멍이 나는 이런 경우를 제가 몇 번 이렇게 봤기 때문에 결산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이유는 결산 시스템이 졸속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측면이 결산 시스템이 부족하다. 저는 조금 달리 보는 게요. 예. 이번에도 아마 60일 기간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한 50일 이상 정도는 싸우느라고 끝났고. 그렇죠. 예. 실제로 왜냐하면 그 이유도 참 어찌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4조 결손이 난다. 네. 세수에서 문제가 있다. 내용도 파악이 되는데 3조 정도는 지방세에 전환된 거고 1조 정도는 이제 우리가 유리세에 전환하던 유리세에서. 건데 그 예. 부분을 계속 그것을 이유로 계속 이 심사가 미뤄졌거든요. 50일 정도. 사실 그 주어진 60일이라도 제대로 하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싸우지만 않으면 60일도 가능하다. 그렇죠. 예산 심사, 내년도 심사보다 전년도에 대한 결산을 더 좀 중시할 필요가 좀 있다. 왜 이 슈퍼 예산이라는 거를 편성해 놓고도 왜 졸속 심사에 국민적 불만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나가고 좀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충분히 좀 설명이 됐을 것 같고 요 와중에 깜찍한 합의가 좀 하나 있기는 했어요. 세비 인상. 예산안 통과를 하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딴 거는 몰라도 이것만큼은 정말 언론이 좀 안 들여봤으면 했을 텐데 1.8% 인상을 좀 했습니다.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소 국장님. 저 정도면은 이게 급여 보통 세비라고 하는데 급여죠. 이게 1.8% 해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보통 한 1억 한 3천만 원 좀 받죠. 1억에 4천 정도로 합니다. 1억 4천. 4천. 예, 그 정도 해서 1.8배 인상하면 연 순수익 거기서 급여가 인상되는 게 연 182만 원인데 예. 이제 그것만 인상되는 게 아니고 그에 따르는 각종 이제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 경비들. 예. 입법 활동비라든지 그게 다 연동돼서 다 명절 같이 올라가요? 휴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동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합산을 하면 실질적인 인상률이 14.3%에 달한다. 물론 이것이 국회의원 개인의 급여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아닙니다. 예. 급여 자체는 1.8%인데 그에 수반하는 것들이 다 합치면 14.3% 정도 된다. 이러면서 이제 최저임금 인상이 10.9%인데 그럼 그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명목 인상률 1.8%는 왜 1.8이에요? 그 이제 공무원들의 공무원들 인상률 거기에 맞췄다. 연동해서 맞췄다. 공무원보다 더 올린다 그러면 더 욕 먹으니까. 그렇습니다. 아하. 혹시 부대변인님들 연봉이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죠? 저거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잖아요. 맘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 5년 동안 동결됐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들 연봉이 5년 동안 그동안에 동결됐었어요. 예. 국민 여러분들이 잘 안 믿으시겠지만 그거는 팩트잖아요. 어떻게 왔냐면요. 예. 사실은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공무원 연금이 매달 조금씩 오릅니다. 물론 안 올 때도 있지만 네. 그 오르면 자동으로 정부에서는 그만큼을 반영을 해서 국회의원 세비도 올리는 걸로 예산을 올립니다. 그럼 국회에서 우리는 이게 지금 여론도 안 좋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동결하겠다. 반납하겠다. 이제 동결하겠다 되잖아요. 이러면서 동결을 왔는데 이번에는 어찌 보면 이제 그 부분을 의도적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됐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을 눌리려면 그동안에 그 어떤 국회의원들이 들어가는 비용을 동결시키자. 심상정 위원장도 깎자고 그랬죠. 동결이 아니라 25%씩 깎고 그 대신 그 돈 가지고 숫자를 늘리자 그렇죠. 그랬었죠. 그러니까 총액은 비슷하게 하자. 늘리지 총액은, 말자. 총액은 늘리지 말자는 게 심상정 위원장, 정개특위위원장도 그런 안으로 계속 갔었는데 지금 이렇게 만약에 지금 뭐 소소이 부분도 있지만 예산 편성 과정도 있지만 이렇게 세비를 인상한다 그러면 당연히 국회의원 늘리는 거에 제가 보기에 국민들이 그동안도 반대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렇죠. 이제 반대율이 더 높을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이 연동형을 하기가 이제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들 그 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종 여론조사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찬성이십니까 반대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6대4 정도로 찬성이라고 국민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시면서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데 찬성이십니까 반대십니까 그럼 반대로 6대4로 나는 반댈세 이렇게 나오고 계세요. 국민 여러분들 여론조사가. 자 그런 상황에서 셀프 세비 인상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일단은 뭐 국민들이 이거 세비 올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제대로 일을 안 한다 이런 차원의 얘기 같습니다. 무노농부임금 이거 뭐 보통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국민들이 너무 이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들을 일반 샐러리맨 일반 정부 뭐 관료 이렇게 동일시하는 것은 저는 좀 너무 이해를 구하는 측면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뜻이냐면 국회의원 세비가 전부 다 국회의원들 무슨 생활비로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세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무노동이라고 하는 이유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매일 이제 국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즉 정당들이 이렇게 서로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싸우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견제와 균형 같은 민주주의 원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당이 다르기 때문에 추구하는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정책이 다른 걸 가지고 이제 서로 싸움 뭐 다투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그 싸우는 것 자체가 싫다. 싸우기 때문에 일을 안 한다. 이런 논리는 저는 성립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국회의원들이 그런 어떤 민주주의 과정 속에서 하는 일들은 전체적으로 일을 하는 걸로 봐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변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실제로 진짜 일을 안 하고도 뭐 또 월급을 타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렇게 뭐 싫어할 수가 있는데 근데 모든 것을 다 동일하게 보고 국회의원들 일하라는데 왜 돈 가져가냐 돈을 이런 식의 일방적인 논리는 좀 저는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일반적으로 모든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가는데 최근에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비판을 수용을 해서 몇 년에 걸쳐서 뭐 동결됐다든지 많이 안 올린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도 어떻게 보면 제가 죄송하지만 어쨌든 가족들이 있고 뭐 유지해야 될 경제 생활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일반적으로 조금씩 올리는 것들은 어느 정도 경제력에 맞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경제력의 상승에 맞는 어느 정도 올리는 것들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이 세비를 올리는 주체를 국회가 아니라 어떤 공정한 다른 제3자 기관에 의해서 그런 어떤 필요성과 또 부적당함 같은 걸 논의한 속에서 그친다면 올린다면 아무 문제가 없게 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예산이 국회에서 결정이 되다 보니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좋은 제도도 만들고 또 국민들도 좀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글쎄 바람은 맞는데 이거는 좀 소국장님이 좀 중간 평가 좀 해주셔야 되겠네. 뭐 당의 입장과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국회의원 보수 세비 지난 5년 동안 동결했고 이번에 1.8%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보면 분위기는 영 달라요. 국민들은 뭐 반대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지난해에 한 2.6% 올라갔죠. 그리고 올해 1.8% 올라가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전에 5년간 동결했다가 이런 흐름으로 왔는데 이게 뭐 퍼센트가 높니 낮니 이런 부분보다도 숫자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지금. 정치권을 바라보는 이제 국민의 시각의 문제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 국회의원들이 좀 권력화된 존재로 지금 국민들한테 인식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라는 그 직위 자체를 이른바 많이 하방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좀 숫자를 저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숫자가 좀 많다 보면 아무래도 그 어떤 희소가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면 국회의원의 특권이 좀 내려갑니까? 저는 내려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그런 특권이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 전체는 아까 말씀드린 예산이든 세비든 동결한 상태에서 숫자는 늘리고 그러면서 점점점 어떤 민주화되고 권력화된 이 흐름들이 빠지게 되면 이 국회의원들이 하나의 사회에 이제 봉사하는 쪽으로 물론 기본 생활은 유지가 돼야 되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위상 자체가 좀 바뀌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너무 이게
국회의원 하면은 네, 네. 뭐 이 정치화되고 상당한 힘을 가진 어떤 권력화된 존재로서의 국회의원이 너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예. 이런 뭐 급여를 조금 올린다 이러면 굉장히 비판적인 의견들이 많은데 예. 저는 좀 네. 제가 한 가지 좀 추가하면요. 아마 이제 국회의원 늘리는 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반대할 텐데 만약에 여론조사에서 비례대표를 늘리려면 지역구를 줄여야 됩니다. 특히 이제 뭐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 예. 이 지역에 만약에 국회의원 줄이는데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자기 지역구 만약에 줄어드는데 찬성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렇죠.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 실제로 국회의원들의 삶을 보면 우리 뭐 대부분 당정회 이런 게 막 7시 반 이 정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대부분 또 주말은 대부분 지역구 돌고 아, 있거든요. 국회의원들 힘들죠. 힘듭니다. 이번에 아마 힘들어요. 예산 통과도 보시면 새벽 4시에 했거든요. 예. 4시까지 물론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만 어찌 보면 그렇게 쉽게 그냥 놀면서 그냥 뭐 돈 받아가는 그런 직업은 아니고요. 물론 그렇죠. 예. 이번에 뭐 예산하면서 뭐 예결이 그 공무원도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의원- 이루어지기 예, 위해서 예. 그렇게 꼭 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꼭 놀면서 돈 받는 그런 직업은 아니다. 예. 국회의원님들 힘들고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연봉을 가져가신다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월급이 적어서 저 국회의원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는 분은 없잖아요. 300명 중에. 그렇죠? 그런 걸로 봐서는 정 힘드시면은 그냥 그만두시면 될지 않나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길래 청와대 이 국민 게시판에 봤더니 그렇게 힘드시면은 그냥 저 주시든가요?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뭐 국민의 눈높이와 이 정치권의 눈높이가 분명한 이 차이가 좀 차이가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느껴져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거 뭐 폄하하자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요. 다만 어찌됐든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둘이 그냥 은근슬쩍 올렸다라는 비난 속에 국회의원 월급이 요만큼 조금 올랐습니다. 뭐 국민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십사라고 하는 말씀들은 많이 해주셨으니까 뭐 이대로 가죠. 뭐 더 시비 걸면은 괜히 몇 푼 안 되는 돈 갖고 시비 거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네요. 자, 어쨌든 이런 부분이 아까 현 대변인 얘기한 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것까지 예. 염두에 둬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결과적으로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이 주제로 좀 빨리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이제 이걸 더 그만하자는 거예요. 세비 얘기는. 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너무 말이 많고 이거 가지고 지금 손학규 대표가 목숨까지 거신다면서 단식까지 하고 있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 이거 연내에 어떻게 될지 이거 매우 중요한 문제고 국민 여러분들하고 또 이게 정치권의 온도차가 또 역시 큽니다. 그 얘기 좀 해보죠. 먼저 민주당 얘기부터 여쭤볼게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세 분이 저렇게 지금 돗자리 깔고 누워버렸지 않습니까? 네. 농성을. 민주당이 약속 지키지 않는다. 민주당이 집권 여당 되더니 약속을 저버렸다. 민주당은 연동제 비례대표제 할 생각 없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게요. 진짜 생각 없는 겁니까? 기본적으로요. 그 전제가 뭐냐면 민주당이 그동안 100% 이렇게 쉽게 하면 독일식 예. 정당 명부 연동형 그러니까 그 정당 투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100% 배분하는 예. 그런 제도를 우리가 공약으로 했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총선 대선 20년 동안 했던 건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다.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이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공약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해서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 개혁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서 반드시 이뤄내겠다. 이게 정치개혁이다라고 주장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전제가 기본적으로 지금 100% 연동형이라는 거는 독일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전국을 단위로 한 그렇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고 6개 권역으로 나눠서 한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대선 공약에 6개 대선- 권역이라고 돼 있어요? 권역별 정당 명부라고 돼 있습니다. 권역별로 돼 있어요. 권역별 명부라고 돼 있습니다. 아하. 총선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의당은 지금 그게 약속 아닙니다. 거짓말이라고 쉽게 자꾸 얘기하면 100% 주장하던데. 정당 연동형이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정당 투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런데 만약에 지역구에서 그 비례대표 그 정당 명부보다 더 받았을 때에는 그거를 삭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독일 같은 경우에는 상한의 제한, 그러니까 인원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하. 그래서 왜냐하면 더 가져갈 수 있거든요. 좋아요. 그렇다. 자, 정리 그래서 좀 하고, 어쨌든 정리 좀 하고 가죠. 민주당에서는 기본적으로 독일식 정당 명부제, 쉽게 얘기하면 그거를 이제 지금 얘기하면 이제 100%라 그랬던 얘기인데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그동안 공약으로 제시했던 건 아니다. 자, 정리를 좀 하고 가죠. 민주당 입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약속 어기지 않는다. 우리 한다.
그런데 전국 단위가 아니라 6개 권역별이다. 그렇죠. 근데 권역별에서 배분할 때는 연동형을 고려할 수 있다까지가 지금 이제 공식적인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예, 거기에 대한 군소 정당이 뭘 갖고 시비 거는지는 잠시 뒤에 우리 소국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고 자유한국당은요. 예. 그나마도 할 생각 없다. 이렇게 좀 비난받고 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저희들 당론으로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한 적 없어요. 예, 한적 대선 없습니다. 과정에서도 대선 없었어요. 과정에서도, 예.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과연 이 연동형 비례 100% 특히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 지금 여당은 자신들이 100%란 말을 안 썼기 때문에 네. 지금 그때 그 당론이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 사실은 오해 여진을 계속 줘왔던 건 사실이고요. 이제 와서는 권역비를 계속 이야기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야기한 건 사실입니다. 예. 100%란 말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야당들이 정의당 이런 애들이 사람들이 어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예. 사실 아니냐, 예, 공약 그게 아니냐. 민주당 얘기고 예,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은 공식 입장이 뭐예요?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식적으로 100% 특히 아하. 검토는 하고 있지만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자면 자유한국당은 대선을 전후해서든 지금까지든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없다. 예. 근데 뭐 이게 입장이에요? 예. 근데 연동형 그러니까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아니지만 현재의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든 다른 혼합적인 비례대표제를 검토할 수 있다. 아하, 이런 정도 그거는 이야기는 할 계속 수 있다. 있어 왔거든요. 그게 이른바 도농복합형입니까? 도농복합협의는 최근에 나온 이야기고 예. 과거에는 또 다른 이야기도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었던 거죠. 정당 명부제 뭐 이야기를 하지만 조금씩 다른 이야기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근데 지금 근본적으로 이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예. 과연 이 대통령제에서 타당한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권력 구조하고 연동이 돼야지 대통령제가 유지되면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과연 이게 정부 관정에 도움이 될지 한번 좀 따져볼 일이다 이런 의식으로 그렇습니다. 들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악유가 그러니까 논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때문에. 입장을 정확하게 못 정한 상태에 있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뭐 정의당에서 당연히 정의당도 당의 입장을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얘기하는데 특히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얘기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한정당이 지역구에서 100%다 가져갔는데 그게 실제적 득표율이 한정당이 50%밖에 안 돼. 51%로 100석이라고 했을 때 100석을 다 가져갔다. 나머지 100석을 49%를 가진 나머지 소수주 여당이 다 가져가게 되면 거의 2배 가까운 의석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극단적인 말씀을 드리게 그렇죠. 되면 예. 과연 그렇게까지 우리 당이 우리 한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국민이 원하는 것이 그것인가?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떤 국민들에 대한 어떤 소개 내지는 어떤 선전들이 필요하고 그 속에서 광범위한 공감대를 얻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 내각제와 꼭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니지만 예. 호응이 되는 관계입니다. 친숙한 관계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대통령제 국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있나 찾아봤더니 없더군요. 거의 없었다고 미국도 보시면 됩니다. 없고 영국도 없고 결국은 내각제하는 독일이나 일본이나 뭐 이렇게 비슷하게 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제를 하는 한 자유한국당 입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효성이 의심된다 이런 입장이신 걸로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저 부대변인 개인 의견이십니까? 이거는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당론도 비슷하죠. 지금? 비슷합니다. 그 의원들이 조금씩은 다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공식적인 당론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왜 우리 당이 이렇게 약간은 의견이 없는 것처럼 정확하게 보이느냐 이런 어떤 모순점들, 잘못된 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어떤 국민들이 공감대를 받는 선에서 네. 먼저 논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자, 여야 거대 정당들의 입장과 두 분이 다 변호사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 지금 검토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야의 입장은 이제 설명을 좀 들으셨고 그 전에 한 가지만 더요. 그럼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 농성장에 가서 선거제 개편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그냥 립 서비스예요? 아니죠. 얘기는 왜 해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선거구제 개편은 있어야 돼요. 선거구제 개편은 용의가 있어야 있다. 예.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는 아니다. 민주당은 아니라는 것은 추가 아닌데 그 말씀드리면, 논의를 해서 예, 이제 예. 같이 논의해서 결정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예, 예. 기본적으로 지적하신 말씀 중에 연동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다당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당 다당제가 그렇죠. 생길 수밖에 예. 없거든요. 근데 예. 다당제하고 과연 이제 대통령제하고 맞느냐 그런 얘기는 정치학자들 사이에 얘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당제라는 건 어느 정도 나중에 연합을 해서 다수당이 되면 여기서 나오는 건데 이게 내각제거든요. 좋아요. 예. 그렇죠. 근데 다당제를 했을 때 대통령제로 가면 여당은 거의 대부분 여소야다가 되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권력을 차지 못한 데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제 도농복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동형이냐 이거는 이제 비례대표를 어떻게 나눌 거냐 문제고 도농복합은 지역구의 문제예요. 소선구제 할 거냐 그렇죠. 그 얘기니까. 대선구제 할 거냐. 예. 근데 이제 한국당에서 도농복합제를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대선거구 안 되는 데에서 2등이라도 하겠다 이런 어떤 복선이 좀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예,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 시청자 여러분들 듣고 계십니다. 지금 농성 중인 군소정당 3당은 이 두 거대 야당을 싸잡아서 비판을 하고 있지만 두 정당 입장도 봤더니 각양각색이네요. 이 온도가 다르고. 자, 지금 오늘 여 3당까지 다 같이 모실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소국장님한테 여야 3당 공조하에 지금 국회 농성장 들어누신 군소정당의 입장을 좀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저분들의 지금 주장은 뭡니까? 무조건 이거 안 하면 농성 아프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명분과 실리를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명분은 뭐고 실리는 명분 뭡니까? 면에서는 이른바 이 득표율에 맞는 의석수 배분이 최대한 이루어지는 식으로 제도의 개편이 이루어지는 게 맞다라는 원론적인 일단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득표에 맞는 의석수가 돼야 된다. 그렇죠. 국민들이 이제 어떤 정당에 예를 들면 30%의 득표를 했으면 국회 구성도 그에 걸맞게 30%의 좋아요. 그러면 의석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극단적이지만 딱 이해가 돼도 정의당만 놓고 봤을 때 정당 득표율이 지금 현재 본인들이 10%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300명 중에 10%니까 30석이 정의당 의원이래야 돼요. 그런데 현재는 6석밖에 안 되니까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른바 다 나머지 정당 지지도가 다 사표가 된다는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면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일약 30석짜리 정당이 가능하다. 이거 지금 말 되는 시나리오입니까? 아니면 허황된 계산입니까? 논리상으로는 그러니까 전국을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렇죠. 단일 선거구로 보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그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현 대변인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민주당 얘기하고 있는 것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아니거든요. 권역별로 나누자라는 거고 권역을 몇 개로 할 거냐도 사실은 선관위가 6개 얘기를 했지만 민주당 차원에서 정확하게 또 6개라고 얘기한 적도 없는 걸로 알기 때문에 그런데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는 권역별 6개로 쪼개면 하나만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돼서 아까 같은 그런 계산이 안 나오니까 손해다. 그거 못 받는다.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일단은 거기까지도 지금 논의가 못 간 거죠. 그것까지도. 예, 거기도 못 간 거죠. 조차도.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못 간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이 군소 야당들로서는 지금 시점을 놓치면 이게 왜 그러냐면요. 선거법상 선거 1년 전까지 이게 확정을 하게 돼 있어요, 법을. 그렇죠. 그러면은 2020년 4월에 이제 총선이 있으니까 거꾸로 하면 내년 4월까지 4월. 이게 완전히 확정이 돼야 되고 예. 그리고 그 전에 법적인 절차 뭐 공표 절차라든지 뭐 열람 절차 이런 걸 생각을 하면 2월까지 국회에서 다 끝내야 됩니다. 논의 자체를. 그러네요. 합의를. 그러네요. 그렇다면 지금 벌써 12월 이제 중순으로 가고 있는데 시간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소 야당으로서는 지금 예산 국회와 맞물린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꺼내 들어서 다 하지 않으면 이게 어렵겠다. 잠깐만요.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 지금 뭐 손학규 대표 얘기대로 뭐 목숨까지 지금이 내놓겠다고 마지막 단식을 하는 골든 거예요. 타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요 대목에서 잠깐 세 분한테 저 시청자들 질문. 대한민국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을 하면서 이른바 법정 시한이라는 게 지켜진 적이 있습니까? 어차피 1년 전에 완성돼야 된다는 건 법정 시한이 그렇다일 뿐이고 국회법에 현실적으로는 선거 치르기 40일 전까지 싸우다가 결국은 막판에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그런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경우들이 과거에 또 계속 그렇게 그래 왔죠. 사실은. 그 얘기인즉슨 뒤집어 얘기하면 선거구제 개편 자꾸 내년 4월까지 돼야 된다고 여야 5당이 주장하지만 이거 넘어가도 대세 지장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넘어가게 되면 저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어렵다. 거다. 지금도 어렵습니다, 사실. 아까 이제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들었지만 두 분 당도 서로 입장이 다르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쨌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뭐 적극적으로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기 예. 때문에 지금도 어려운데 시점이 뒤로 간다 이거 더 어려운 거죠. 저는 이번 넘어가면 아마 이렇게 바꾸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한 가지만 더 네. 여쭙고 저 두 분한테 가겠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단식을 중단할 명분을 찾기가 좀 어렵게 들립니다. 송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결국 저는 이제 키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 쥐고 있는데 예. 지금 이제 이해찬 대표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정개특위에서 좀 속도를 내달라 이렇게 이제 주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개특위 언제 뭐 그동안 문 닫고 있었나요? 근데 정개특위 자체에서의 이게 지금 대립이 풀리기가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당 지도부 차원의 어떤 결단이 있고 그걸 정개특위가 받아서 거기서 어떤 예. 실무안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인데 당 대표께서 저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합의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 않은 것 아닌가 뭐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민주당으로 가죠. 네, 예, 네. 현 그동안 대변인. 뭐 예. 말씀처럼요.
이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어떻게 됐냐면 헌재에서 인구 상한을 이렇게 해라라고 해서 그게 맞아요. 예. 기간이 만약에 선거를 앞두고 말씀처럼 40일 내에 안 하면 이제 선거를 못 하게 된 상황에서 바로 그 전날 획정해서 인구수 결국은 인구 비율을 뭐 지금 예전에 하다 지금 3대1 정도로 갔는데 그 비율에 맞춰서 하는 경우가 거의 유일하게 됐었거든요. 그렇게 네. 본다 그러면 1년이라는 기간은 물론 법정 시한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도 논의할 예정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지금 어쨌든 지역 그 국회의원을 줄이는 건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없어지는 특히 이제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이런 데는 뭐 5개의 시군을 하나의 지역구로 두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네. 그러면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 이거 하려면 하려면 국회의원 그렇죠. 정수 늘리는 그렇죠. 수밖에 맞습니다. 없다. 그러니까 그 늘어나는 만큼을 이제 비례대표 지금 47석인데 그거를 뭐 70석이든 아니면 100석이든 이렇게 해서 그게 뭐 권역별이 됐든 연동형이 됐든 어찌지 간에 이제 비례대표를 예, 늘리는 방법이라 되는데 이 관건은 결국은 정수를 늘려서 늘리는 만큼 비례대표를 늘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쨌든 국민들이 좀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좀 국회에서 함께 좀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여론이 어쨌든 국민들이 절대 안 된다 하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예. 나중에 이렇게 늘렸는데 뭐 니들이라 죄송합니다만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어떤 예, 걸 위해서 예.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네. 늘렸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단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 숫자를 늘린다 하면은 도대체 얼마를 늘린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맥시멈은 한 비례대표를 100석 가지고요. 100명? 미니멈은 한 70, 70에서 100 정도 사이입니다. 지금 1, 2, 3만 나온 게. 그러면 70에서 100명을 늘린다.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인원은 60명 정도인 거예요. 지금 60 300명이잖아요. 정도입니다. 한 360명 정도까지. 예, 늘리는. 300명 정원을 360명으로 늘리면은 에브리바디 해피다.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330, 어허. 예, 330, 예. 30석 늘리자 아니면 지금 말씀처럼 뭐 60석 늘리자 정도 두 가지 정도 사이에서 지금 이렇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 대변인 의견과 자유한국당 의견을 좀 나눠서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요 대목에 대해서. 예, 이 구체적인 제도에 대해서는 그 당연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없죠. 예, 그래서 예.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아하, 지금 그럼 얘기하는 그거 거는 예. 제 개인적인 의견은 예. 이 법조인으로서 법률가로서 어때요? 법률가로서 예. 예. 모든 제도가 모든 국민들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모든 국민의 의사에 맞춰서 국회의원의 의석수가 다 동일해야 된다 비율적으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 그것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한 문제가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지금 양당제냐 다당제냐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양당제와 다당제가 거의 절반 차이 반반이죠. 반반 정도로 있을 예, 수 예.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큰 나라일수록 양당제가 많은데 쉽게 그럼 양당제라고 뭐, 하는 자체는 예.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 절대 호응이 안 되는 불가능한 제도거든요. 네. 그럼 왜 그렇게 유지하고 있느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소수 정당을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예.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본다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40% 지지율을 가지고 100% 권한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 국회의원들만 국회만 100% 맞춰야 되냐?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것도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왜 그리고 또 보면 이렇게 다 득표를 맞추면 1인 정당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하나의 대표자가 자기를 전국적으로 조금씩 표를 얻은 다음에 자기만 비례대표를 받아서 예.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런 것도 가능한 형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어떤 이야기,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어떤 단점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정확하게 인식한 이후에 이런 이야기 이야기돼야 되는데 단순히 주권자의 비율에 따라서 국회의원의 의석수가 동일해야 된다. 이 논리 자체는 저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지만 이걸 그대로 그 외의 단점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절반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무슨 있습니다. 말씀인지 설명을 듣고 보니 자꾸 정의당 소수정당, 군소정당 그러면 정의당 예만 들지만 사실은 예를 들어서 친박당이 생기거나 대한애국당 같은 경우에 득표수만 5% 6% 받으면 몇 명의 국회의원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합의점이 있느냐 요 얘기시네요. 예, 그 뭐 여기까지 가면은 이 문제가 국회에서 단식 농성까지 이뤄지고 있지만 얼마나 합의하기 어려운 문제냐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라고. 자, 결론적으로 여기서 결론이 안 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식 농성 풀고 이 문제가 정개특위로 넘어가서 내년으로 넘어가서 협의가 가는 쪽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손학규 대표의 극단적인 단식 투쟁으로 가서 점점 불행한 사태로 갈 건지 좀 예측이 가능할까요? 이것만 좀 짧게. 결국 저는 어쨌든 이제 민주당에서 예. 어떤 입장을 보여주느냐, 그게 상당히 관건이라고 봅니다. 손학규 대표의 단식을 풀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민주당밖에 여권, 없다. 그렇죠. 여권밖에 없다. 여권이죠. 그렇죠. 자, 저 소국장 이렇게 보시고. 그럼 여권에서 어떻게 보세요? 여권 입장 어쨌든 우리 당 입장에서도 지금 뭐 인사청문회라든지 아니면 유치원 3법이라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고 그동안 어쨌든 이제 뭐
지금 야상당으로 분류된 데와 지금 개혁 공조를 같이 해왔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걸 복원할 필요도 있고 그러면 우리 당 입장에서 당연히 야3당 계속 저런 식으로 척지고 갈 수가 없죠. 맞습니다.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뭐 예. 지금 다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저 연동형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여당이 민주당이 설득할 거다라는 말씀이시네요. 해야 됩니다. 예. 예. 제1야당 입장 어떨까요?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 관련해서는 일단 여당 입장을 바꾼 건 맞고요. 여당이 야당을 무임승차하듯이 이렇게 사실은 본인들이 사고를 받고 있으면서 뭐 야당 핑계 대는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전 잘못된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어쨌든 여당 입장을 명확하게 정하면 야당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고 야당 입장을 정한 상태에서 어떤 서로 전체적인 단순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뿐만 아니라 중선거구제, 소선거구제 전체 선거구 제도가 새로 개편이 되는 논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조금 큰 틀로 논의가 가야 된다는 말씀. 기본적으로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선거제와 관련된 당론이 없어요. 어떻게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개인적인 예, 의지에서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당론이 있는 건 뭐냐면 예.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를 구체화시키지 않을 뿐이지 세부적으로 어떤 비판하는 이야기들은 다 있죠. 어떤 것이 적당한 대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명시적으로 의견을 바꾼 것은 여당이죠. 아니 의견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권역배리라는 건 저희들 부정하지 않는 거고 인정하고 있는 바고요. 근데 이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안 되는 게 자유한국당이 오면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당론을 안 갖고 오기 때문에 토론이 안 논의가 계속 된다는 맴돌고 있는 말씀이시네. 겁니다. 그래서 예. 저는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구체적인 빨리 안을 갖고 와라. 그렇죠. 빨리 야당 제1야당으로서의 안을 갖고 오라라는 말씀. 일단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예. 우리 대변인 잘 모르시면서 왜 정개특위에 한 번도 안 들어가셨잖아요. 잘 모르시잖아요. 어떻게 얘기됐는지 전혀 모르면서 지금 추측으로 얘기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논의에 대해서 전체 틀을 이야기할 뿐이죠. 전체 이런 제도에 대해서 어떤 비판이 있고 어떤 비판이 있다는 이야기를 할 뿐인데 뭐 아무런 안을 그거는 잘 아니 모르시면 하는 얘기 자유한국당에서 불가능합니다. 공식적으로 이 선거구제 공식적인 개편에 의견- 대해서는 구체적인 100% 연동형 안이 비례대표제에 대한 없다. 이야기를 아닙니다. 할 뿐이지. 개인적으로 무슨 제가 만나보면 개인적 전혀 의원들도 그렇지 않습니다. 비례대표 늘리는 거에 반대하는 분들이 본인이 잘 있지만 모르시잖아요. 예, 제가 좀 들어가면 정리를 안 돼요. 하겠습니다. 이 시청 들어가지 않으면 공정에서 그 얘기는 잘못이죠. 알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안이 나온 게 없어요.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런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거죠. 아니 이경환 부대표도 안 들어가잖아요. 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저희는 지금 그걸 예, 비판할 예.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두 분 공정이 아니 부대변인님 없다는 건 잠깐만 좀 정리를 제가 좀 해드리죠. 저희는 지금 한강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 대변인은 한강물 얘기를 하셨고 이경 대변인은 한반도 전역에 대한 수영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약간 혼선을 겪으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 제가 좀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이만큼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답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 연세도 있고 그러시니까 저 단식 농성은 어떻게 진행될 줄 모르니까 좀 같이 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진행을 좀 해보죠. 이게 지켜보죠. 지금 이제 정개특위에서 3개 안 정도까지 압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향후 논의가 진행될 거고요. 그 세 개 안의 축은 첫 번째는 현행 의원 정수를 유지하는 거. 네. 요 안에서 이제 비례대표 의석을 예. 100석으로 늘리는 거. 숫자를 건들 거냐 말 거냐 요게 좀 하나 그렇습니다. 축이 크게 두 있다는 가지로 그렇게 얘기예요. 나눠져 있고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지역구를 200으로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하는 게 1-1안이고 1-2안은 거기다가 지역구에다가 아까 그 말씀하신 뭐 도농 복합제 네. 이런 거 중대선거구를 도입하는 게 1-2안이고 예. 3안은 이제 의석 자체를 360석 정도로 330석이든 360으로 늘려서 연동형을 하는 거. 거냐. 요렇게 지금 세 가지 안으로 정개특위에서 어느 정도 압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게 만약에 이제 야당과 어떤 타협을 통해서 이 부분을 바꾸는 쪽으로 급물살을 타게 되면 거기서 이제 논의가 시작이 알겠습니다. 되겠죠. 이게 얼마나 이게 첨예한 문제지. 안철수 대표가 독일에서 지금 단식 중인 손학규 대표한테 위로 전화를 하셨답니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첨예한 문제니까 한번 저희가 진행되는 대로 세 분은 모시고선 다시 한번 그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론을 좀 한번 해보죠. 요거 말고도 우리가 할 게 많았는데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요거는 좀 제가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요거 소 국장님은 우리는 제3자니까 잠시 빠지고요. 유치원 3법 민주당은 지금 처리할 의지는 있는 겁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럼 핵심 쟁점이 핵심 뭐예요? 쟁점은 결국은 국가에서 주는 돈과 예. 학부모들이 주는 돈을 통합해서 관리할 거냐, 분리해서 관리할 거냐. 이른바 회계 처리를 그렇죠. 같이 단일화할 거냐, 단일화할 분리할 거냐, 분리할 거냐.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용도에 사용했을 경우에 그 예. 목적에 사용했을 때 처벌. 할 거냐, 어디까지 예. 처벌할 거냐. 자, 그러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핵심 요점만 여쭤볼게요. 회계를 합치자는 거죠, 민주당은. 단일화하자. 왜냐하면 이미 단일화하자. 이제 공립이라든지 다른 학교는 단일화하기 때문에 이거를 예. 분리할 이유가 없다. 자, 요거 안 지키면은 처벌하셔야 된다. 어떻게 처벌? 어쨌든 용도 외로 사용했을 경우는 횡령죄로 처벌하자. 횡령죄로 처벌하자, 그렇죠. 형사 처벌하자라는 그렇죠. 안까지 형사처벌이죠. 양보가 돼 있어요.
아니 그게 어쨌든 저희 당 입장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자유한국당 입장은? 자유한국당 입장은 예.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과 예. 학부모가 직접 유철이 주는 돈은 구분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다르다? 네, 다르다는 이건 얘기입니다. 단일 회계로 예, 처리 못한다? 단일 회계로. 야하.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립 유치원이 사립 재단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사립 유치원의 그동안의 역할과 네. 노력에 대해서 인정을 그거 해주고 충분히 설명이 돼 있으니까 예. 핵심만 제가 여쭤볼게요. 예. 자, 단일 회계로 처리하자, 분리 회계로 분리회계 처리하자. 처리해서 분리 회계로도 충분히 투명성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 자, 이야기고요. 지키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처벌은? 정부에서 준 돈의 지원금에 대해서는 횡재로 처벌하는데 고건 횡령죄로 그렇죠. 처벌하되 학부모가 직접 준 돈에 대해서는 과거와 동일하게 이 부분은 어쨌든 사적 사유재산에 대해서 받은 돈이니까 예. 처벌할 수가 없다. 어떻게 쓰든지 간에 이 현실을 이렇게 그런 되는 거죠. 차이군요. 예, 예. 요거 저 조절 가능해 보여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난번에 상당 부분 사실 접근을 했었어요. 이견 접근을. 바른미래당 중재안까지 나오고 그랬으니까. 예, 다 해서 중재안으로 해서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회계를 일원화하는데 동의를 하고 예. 대신 지원금을 그대로 유지한다. 아하. 라는 부분을 이제 민주당에서 또 그걸 받은 거죠. 보조금 예, 부분을 예, 철회를 한 예. 거고 이렇게 하고 법 시행을 만약에 목적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예. 한다라고 하면서 법 시행을 2년 뒤로 미룬다. 이제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예, 이게 예. 이제 핵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그럼 2년 뒤에는 자동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자유한국당은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자. 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일단 2년 유예하고 이 상황에서 2년 뒤에 그대로 가느냐 다시 그때 또 논의하느냐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또 의견이 갈려가지고 네. 그게 결국 이제 그 소위가 그냥 무산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의견 접근이 그래도 과거보다는 많이 접근이 된 상황이긴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올해의 국정감사 때부터 시작해서 국회 그러면 유치원 3법만 지금 기억이 나실 텐데 지난 금요일 날 예산안 통과될 때 그냥 대충 처리될 거라는 전망도 없잖아 있었습니다만은 끝내 안 됐습니다. 이 내용 매우 중요한 얘기고 관심도가 높은 내용이니까 진행 상황 또 역시 잘 챙겨보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후적 같습니다. 소종석 국장님, 이경환 부대변인, 현근태 부대변인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KTX 열차 사고가 심심치 않다 싶더니 결국은 큰 사고가 좀 났습니다. 단순히 그냥 이용객들 불만이 아니라 철도 관리에서 구조적인 문제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국회에서도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사고 내용 상황 정리한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중간에 내려서 버스로 갈아타야 한다는 소식에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그냥 기차 타면은 바로 한 17분 정도면 갈 수 있는데 차로 타면은 40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일정에 또 차질이 생기고 하니까. 지난달 충북 오송역 사고 이후 코레일은 열흘 동안 비상 안전 경영에 돌입했지만 이 기간에만 4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비상 안전 경영 어떻게 했는지 봤더니 간부 모두 휴일에 근무하도록 하고 3년간 전동차 고장 내역을 분석하는 형식적인 대책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철도의 건설과 관리를 이원화 구조로 나눠 놓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 거라고 진단합니다. 현재 철도 건설은 철도시설공단이, 운영과 유지, 보수는 코레일이 맡고 있는데 책임 소재가 애매하다는 겁니다. 시설공단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기간에 대해서는 코레일이 관여하기 좀 곤란합니다.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서로 간에 알력도 좀 많이 생겨요. 사고 원인이 오락가락하는 것도 시공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면 철도시설공단이,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코레일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국가의 기본 서비스가 무너지고 있는 만큼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상의 중요한 소식만 모아서 보는 이슈 따라잡기. 오늘 최진봉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KTX 타고 강릉 가 계신가 해서 못 올라오실까 생각하고 걱정했는데 안 가셨던 모양이에요. 예. 오늘 새벽에 정상화 됐다며요? 네, 정상화 됐습니다. 뭐 사고 내용하고 이렇게 이런 뭐 사건 사고의 개념으로서의 이 사건 빼고. 네. 오늘 보니까 이게 그냥 간단하게 끝날 것 같지가 않아서 좀 여쭤보는데 네. 좀 직설적으로 좀 여쭐게요. 네. 코레일 사장을 낙하산 인사로 캠프 출신의 오영식 전 의원을 시킨
이게 근원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과도한 주장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이게 뭔가 코레일의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나요? 그러니까 낙하산 인사 그 예. 자체만 보면 그 예. 부분은 계속 논란이 됐던 부분이에요. 오영식 사장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잠깐만요. 오영식 사장이 어떤 분이죠? 오영식 사장 원래 정치인이죠. 그 전대협 출신, 네, 운동권 그렇죠. 출신. 네, 운동권 예, 예. 정치를 하신 분이 어쨌든 사장으로 왔으니까 물론 경영 측면에서 국회의원 하셨던 분. 네, 그렇죠. 예, 예. 네, 그런 분이 와서 경영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철도 전문가가 아니다 뭐 아니죠. 이런 주장이겠죠. 그런 주장이죠. 그리고 이제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전 정권의 코레일 사장들은 그럼요. 철도 전문가였나요? 뭐 지금 국회의원 최연애 그분도 철도 코레일 사장 맞아요. 했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뭐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논란이 될 수 있죠. 그렇기는 한데 예. 그래서 정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낙하산 인사가 이게 근원이라고 하는 거는 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데 예. 이걸 자초한 측면이 있잖아요. 기자들이 처음에 물었더니 예, 처음에는 그랬었죠. 날씨가 추워서 그랬다고 그랬죠. 추워서 네. 그런가 보다 그랬다가 예. 나중에는 뭐 이게 선로 전환기 케이블이 뭐 상태를, 거꾸로 껴져 있어서 끼어드는, 그랬다고 그랬다가 그렇죠. 선로 전환 상태를 표시해 주는 회선 연결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그리고 했었죠. 처음에 시공 단계부터 잘못됐다고 네, 그 얘기도 했었죠. 그랬더니 예. 이게 지금 또 국토부 차관하고 또 현장에서 막 말싸움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랬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 이거를 보면서 좀 이상하다고 좀 국민들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책임 소재를 서로 떠넘기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사실은.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해는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죠, 사실은. 아니 어떻게 책임을 안 져요? 코레일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철도 지금 말씀하신 건설하는 거 있잖아요. 예. 철도를 건설하는 거는 철도 시설 공단이라는 곳이에요. 아 선로 깔고 이런 거, 저 예. 기관차 돌리고 하는 이 예. 처음에 설비는 공단에서 하고 그리고 나면 이걸 코레일에 인계를 해줘요. 인수인계를 인수인계를 해서 하고 코레일이 그럼 이제 운영하고 유지하고 보수를 하는 거죠. 알겠다. 그러니까 예. 이 사건이 건설 단계부터 문제가 발생해서 일어난 사건이냐 아니면 예. 운영하고 유지하는 단계에서 일어난 사건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충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현장에서 자꾸 2017년 면제죠 언제제라는 얘기가 장관 입에서 나오는 이유가 예. 그 시점 전에 원인이 있으면은 이걸 만든 만든 시설공단 데서 책임, 예. 그 뒤에 운영권을 있으면 넘겨받은 코레일의 코레일은 책임. 운영 책임. 예, 그렇죠. 그러니까 떠넘기를 하는 거죠 서로. 에이 국민들 앞에서 그건 할 짓이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할 얘기지 그거는. 당연하죠. 그러니까 공기업들이잖아요. 둘 다 어쨌든 둘다 공단이든 공기업이니까. 코레일이든 그러면 예. 두 사람 다 책임이 있는 거죠. 어쨌든 뭐 물론 책임이 어디가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예. 뭐 만약에 이 공단이 잘못했을 때는 국가가 어쨌든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코레일이 잘못했을 때는 공적 기업이니까 예. 공기업이니까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끔찍할 뻔했던 그랬죠. 심각한 사고죠. 이게 네, 맞아요. 그냥 일반 열차가 아니라 새마을호가 아니라 KTX이기 KTX 죠. 때문에 네. 그나마 이렇게 인명피해 없이 이 정도 된 게 문제인 거지 저렇게 Z자로 되면 저 영화에서나 나오는 탈선 사고잖아요. 그러니까요. 저게 또 그 바로 400m 전인가요? 예. 그 강 위에 철로가 있었어요. 철로 위에서 저랬으면 어떡할 그랬으면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죠 진짜로. 저기서 만약 땅이어서 다행이지 만약에 예. 그거 넘어오기 전에 사고 났다고 하면 엄청난 사고가 날 맞아요. 뻔했었죠. 이거는 그래서 각 공기업들이 책임 소재를 자기들끼리 핑퐁하면서 안 하려고 하는 거는 인지상정이기는 하지만 예. 정부는 이거 명확하게 가려내야 그럼요. 돼요. 가려내야 돼요. 그리고 그죠? 책임자 처벌해야 되고요 반드시. 그렇죠. 그리고 저는 예. 낙하산은 가능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정치인들이 그렇게 공단에 가고 뭐 이런 부분들은 예. 뭐 전 정권도 그랬고 전전 정권도 그랬지만 예. 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좀 전문가들이 와서 해야. 그럼 물론 뭐 못한다 이렇게 전혀 못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분야 전문가들이 와서 운영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장관이야 정무직이니까 그렇다 그러지만 저런 그 해당 공기업들은 좀 전문가 그룹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의견.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좀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있잖아요. 예. 아니 이 정도 수준에서 이거 갖고서는 뭐 북한 철도 도와준다고 무슨 공동조사하고 뭐 이거 그럴 실력은 있기는 있는 거냐 이런 비판이 해지는데 그거랑 상관없는 거죠. 그거하고 크게 상관없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KTX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인 건 맞죠? 그럼요. 그리고 예. 지금 이제 물론 김정은이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그렇죠. 김정은이 와서 타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번 사고가 터졌고 코레일 사고가 이번뿐만 아니라 이제 3주간 10건이 터졌거든요. 물론 예. 모두 다 KTX와 연관된 부분은 아니지만 예. 이 같은 날 이 사고가 난 날 동대구에서 KTX가 약간 예. 문제가 생겨서 출발이 늦어진 적도 있었어요. 그건
뭔가 그래도 문제가 있다는 건 분명히 보이는 거니까 예, 예.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국가 기관 시설에서 잦은 사고가 나면은 이건 정치적인 부담도 돼요. 그렇죠. 부담이 이게 될 수밖에 잦아지면.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건 정말 정확하게 조사해서 안전 문제는 완벽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박근혜 정부 때 안전 불감증 결국은 세월호 때문에 정권이 넘어갔다고 보는 사람들 그렇죠. 시각도 있던데 맞습니다. 저 국가 기관 시설에서 자꾸 사고 나는 거는 정권 차원에서도 좀 들여다볼 일이에요. 그럼요. 예. 그렇게 한다고 보입니다. 그 교수님 말씀 잘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얘기 좀 해보죠. 예. 윤장현 전 광주시장님은 의리의 사나이입니까? 아니면은 공천을 염두에 뒀던 어떤 전략적 미스입니까? 저는 두 번째에 더 무게를 두는데요. 의리의 사나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인간 않습니다. 노무현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다 엎어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지 않고요. 않아요? 왜냐하면 뭐 근거가 있어요? 뭐 근거는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뭐 개인적으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상관없이.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는 뭐 모르잖아요. 아무도 개인 얘기를 뭐 본인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걸 제가 그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정치적 행보를 보면 윤장현 시장이 물론 시민사회단체에서 일을 했지만 네. 경실련에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예, 광주 예. 지역에서. 근데 실제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것은 안철수 전 대표를 통해서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 그게 민주당하고 그 새정치연합이었나요? 안철수 예. 전 대표가 처음 만들었던 정치 단체. 엄격히 말하면 안철수 공천이었잖아요. 그럼요. 예. 그때 공천도 엄청 논란이 많았어요. 맞아요. 그 예. 광주에서 저분이 갑자기 전략 공천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준비하고 있던 분들이 반발을 많이 했었고 그 당시에 민주당 내에 있던 분들은 어떻게 저분이 공천이 됐지라고 의아스러운 부분이 많았어요. 근데 합당되고 나서 그러니까 그 당시 김한길 그다음에 안철수 공동대표였거든요. 예. 근데 안철수 공동대표의 입김이 강하게 가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당시 분위기고 여론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분은 안철수 전 대표 측에서 정치를 시작했고 예. 그분의 지도를 또는 그분의 어떤 뭐 압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네. 광주시장이 공천됐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의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 공학적 역학관계로만 놓고 보면 노무현의 의리 때문에 내가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데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고. 예, 그렇게 보는 거죠. 실제로 지금 검찰에 가면은 피해자이자 피의자로 돼 피의자로 있어요. 동시에 조사를 받는 거고 도착하자마자 핸드폰부터 뺏겼다며요. 그렇죠. 압수수색 당했죠. 그러면 피의자 조사 받는다는 피해자예요. 얘기네요. 네, 지금 현재 피해자로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 예. 시장실까지 가서 자기 아들 딸 데리고 했던 가서 사람. 그 취직 민원하고 그랬던 김모 씨. 예. 진짜로 뭐 했던 사람이에요? 그분은 원래 했던 직업은 휴대폰 판매업을 했었어요. 원래 휴대전화 직업은 판매. 휴대폰 판매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러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선거판만 벌어지면 이제 선거가 뭐 있잖아요. 예, 2년마다 예. 한 번씩 선거가 있는데 1인 2역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대역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인 2역으로 대역을 했지만 평소에 이 이제 연락처를 받아낸 방법이 뭐였냐면 광주 전남 지역의 정치인 선거 캠프에서 활동을 여러 군데서 했어요. 한 군데가 아니고 뭐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전과가 6범이에요. 전과 6범이에요. 와.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데 SNS 전문가로 소문이 나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정치 그 캠프에 가서 본인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SNS 전문가니까 캠프를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남편과 함께 가기도 하고 자기 아들도 캠프의 중요 직책을 달라고 요구를 했었고요. 그럴 정도로. 그래서 거절이 되니까 또 반대 당으로 가요. 네. 그러니까 예컨대 뭐 A라는 후보한테 있다가 또 B라는 후보한테 가기도 하고 반대 진영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거 캠프에 활동하면서 인맥을 쌓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연락처도 거기서 받았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남 광주 지역 6명과 7명한테 연락을 돌렸는데 그 사기를 치려고 그 연락처도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전화번호를 입수하게 됐다,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여러 명한테 시도를 했는데 걸려든 거는 윤장현 전 시장뿐이죠. 그래서 저는 더 의심스럽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사기로 알고 또 다른 그 사기를 치려고 했는데 그걸 의심스럽게 생각한 사람이 경찰에 스고를 해가지고 덜미가 잡힌 거거든요. 근데 왜 윤장현 시장만 소가 넘어갔냐는 거예요. 넘어갔느냐. 그게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대목이 검찰 조사에서 가려질 대목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바보가 아닌 이상 왜 거기에 걸려들었느냐. 그리고 남들은 속지 않았는데 왜 당신만 속았느냐. 그게 혹시 공천 때문이냐? 요걸 물어본다는 얘기네요. 검찰에서. 그게 가장 키 포인트죠, 사실.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은 뭐 노무현 혼외자 이 얘기 들으면서 정신이 혼미해져서 그랬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바보가 있죠.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뭐
알겠습니다. 요거 뭐 검찰 수사 좀 봐야 되겠네요. 네, 검찰 조사 알겠습니다. 10시에 출두한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출두한 걸로 보여지고요. 예.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면 얘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뭐 몇 가지 근거들은 있어요. 여성분이 이제 경찰 조사 결과를 보면 네. 저희 사기치는 여성분 있잖아요. 김모 씨가 이분이 전화해서 찾아갔을 때 시장실에 찾아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재선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이런 말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도 영향이 딱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그렇죠. 딱 그 깔고 얘기를 들어가네요.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아이고. 자, 하여튼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예, 같아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주말을 거치면서 착잡한 소식이 좀 하나 됐는데 예.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투신 자살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주말을 거치면서 장례식장에 보수 인사들 야권 인사들이 줄줄이 조문을 좀 하고 있으면서 예, 예. 이 사건 자체가 묘하게 흘러간다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왜 투신 자살하고 했는지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 그렇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남동생 그 박지만 회장과 동기죠. 예, 그렇죠. 고등학교도 동기죠. 예. 고등학교도 동기고 육사도 동기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누나라고 불렀다는 말도 사실이 있죠. 근데 그 확인은 안 됐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아니 알려지고 누나 맞죠. 있습니다. 친구의 네, 누나잖아요. 네, 그렇게 불렀을 수 그렇죠. 있죠. 예, 네. 예, 누님이죠. 네, 누님인데 그렇게 부를 수 있죠. 그래서 기무사령관이 됐었다라고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습니까?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거는 개연성이 네, 있고.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건 뭐 확인된 건 그런데 아니지만. 그랬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한 수사를 해서 예를 들자면 재판받는 과정에서 유독 이 사람만 수갑을 채우고 예. 뭐 모욕감을 주고 그래서 이 자살로 이르게 하는 좀 이 강압적 수사가 좀 있었다라고 야권에서는 비난하고 있어요. 그렇게 야권에서 이거 얘기하고 어떻게 있죠.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이게 세월호 유가족 사찰 문제잖아요. 이재수 예. 기무사령은 그걸 지시해서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고 하는 문제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이 과연 그러면 물론 검찰은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야당은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진실 관계는 뭐 모르겠어요. 변호를 맡았던 석동현 변호사가 네. 검찰의 굉장히 고위직 동부지청장까지 하셨던 검사장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예. 이렇게 생각해요. 뭐 물론 이제 이 안타까운 선택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참 안타깝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범죄 피해자가 조사를 받다가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이 예. 정말 예전의 독재 국가처럼 정말 모든 게 차단된 상태에서 언론의 접근이나 아니면 언론의 보도가 차단된 상태에서 정말 강압적으로 뭐 고문을 하거나 이래가지고 그래서 억울해서 정말 그렇게 했는 것인가? 그거는 아닌데.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게 보세요. 앞부분에 지금 나오잖아요. 유서 내용은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는 것으로 하고 모두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 이 말은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한 뭐 그 느낌이라고 보여지고 또는 뭐 세월호 사고 기무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단 말인데 예. 5년이 다 돼가는 지금 그때 일을 사찰로 단죄하다니 정말 안타깝다 했는데 예,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군인 입장에서는요. 예. 명령에 충실히 따랐을 뿐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권이 어느 정권이 들어오든 군인 입장에서는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걸 따른 일이 그게 단죄가 돼서 본인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한 거 또 기무부대원이 그런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 뭔가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본인이 이걸 안 했다고는 얘기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찰이 있었던 건 분명해 보이지만 예. 군인 입장에서는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했을 뿐인데 그게 죄가 된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본인이 볼 때는 맞아요. 군인으로서는 예.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좀 곤혹스럽죠. 돼버렸어요. 예, 예. 이른바 적폐 수사의 어떤 징검다리가 무너지면서 적폐 수사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도 좀 생길 듯하고 예. 결은 다르지만 과거에 올해 노회찬 의원이 네, 이렇게 그런 극단적인 얘기 있었죠. 선택을 하시는가 예, 맞습니다. 하면 이번에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극단적 선택 자꾸 이렇게 가면서 하고자 했던 적폐 청산은 안 되고 자꾸 사람만 잡는다라는 비판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수사를 안 할 거냐? 하지 말아야 되라는 얘기냐 이런 그거는 얘기가 또 또 아니잖아요. 나오고 또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죠.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뭐 밝혀내야 되는 거 예. 분명한 거잖아요. 야권에서는 적폐 수사한다고 검찰이 자꾸 이러면서 검찰이 현 정부를 자꾸 적폐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또 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는 그렇죠. 있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양날의 칼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뭐 모든 사람이 저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건 아니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 본인이 갖고 있는 성향이나 생각이나 가치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할 걸로 보이지는데 물론 이런 부분 때문에 수사에 어떤 탄력이 줄어들고 네. 여러 가지 제한을 받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문제가 있는 부분에 수사는 해야 된다. 대신 인격적인 모독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정말 네, 차별적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억압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네, 정말 네. 잘못됐다면 그건 뭐 검찰이든 경찰이든 처벌받아야 될 문제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하면 예. 이것 때문에 그런 수사에 영향을 받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별개의 봅니다. 문제다 이런 네. 말씀 알겠습니다. 오늘 저 돌아가는 이슈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의 세비가 1억 한 3, 4천만 원쯤 됩니다. 내년에 이걸 1.8%로 올렸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동결했고 인상폭이 공무원 수준이다. 셀프 세비 인상의 명분입니다. 야 3당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예산안 통과시키면서 슬쩍 올린 거지 군소정장들은 정작 올린 줄도 몰랐답니다. 그렇다고 항의하는 의원이 없는 거 보면 꼭 싫지만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비판이 의외로 높습니다. 셀프 세비 인상 비판하는 국민청원이 한 반증입니다. 셀프 세비 인상. 국민은 왜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 건지 설명 생략하고 핵심과 본질은 정치권과 국민의 온도 차이라고 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정적으로 국회의원 숫자를 적게는 50명, 많게는 100명 가까이 늘려야 여야 5당의 합의가 가능합니다. 그래, 국회의원 세비도 인상해줘야지. 그래, 정치개혁한다는데 국회의원 숫자 늘려줘야지. 이 명제에 국민이 동의하려면 상당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 단식 농성만 갖고는 뭔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